イ・ジェミンさんが有力な大統領候補となるというのは、日韓関係にとってはすごいマイナス要因が大きくなるかと思うんですが、만일에 이재명이 된다면 특히나 그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조금 보태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정치인의 이미지인데, 그냥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이용할 수 있고,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 반일이든 반미든 서슴치 않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거죠. 사실은 이게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文藝春秋プラス編集長の村井源です。今回のプラスジャーナルは海外からお越しいただいたゲストに登場していただきます。韓国の弁護士で人気 YouTuber のカン・ヨンソクさんという方です。今日お話しいただくテーマは韓国政治と YouTube 世論への影響ということで、ゲストインタビュアーとしてはですね、ジャーナリストの赤石慎一郎さんにも一緒にご出演いただきます。赤石さ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まず簡単にね、カンさんのプロフィール、私の方からここで紹介をしますと、カン・ヨンソクさんはソウル大学の法学部を卒業後、ハーバード大学のロースクールに留学をされまして、その後は弁護士として活動をされ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2008年から2012年までは国会議員も務められていた方です。それでですね、チャンネル登録者数100万人を超える韓国の人気 YouTube チャンネルのカロセロ研究所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の所長ということでそこに参加していた時期もありまして、政治から芸能までですね、多岐にわたる話題に切り込んでいたと。で、現在このカロセロ研究所とは一緒に仕事はしてないみたいなんですけれども、今個人でですね、YouTube の活動を続けら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方です。赤井さん、カンさんに今日どういうことを聞いてみましょうか。やっぱり今日は保守系の言論 YouTuber ということで、そのユン大統領ですね、その弾劾についてどう考えているのか、で、あと韓国政治と YouTuber はどのような今関係になるのか、その影響力ですね、世論影響力を聞い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こういうね、ご本も。そうですね。これは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に書いた本なんですが、その時の危険性というのを書きまして、もし弾劾でね、弾劾で結果になるとやっぱり左派政権が予測されるので、そこら辺の危険性もちょっと合わせて聞いていきたいですね。そうですね。はい。ということで早速インタビューを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カンさ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まずですね、4月4日に大統領の弾劾の憲法裁判所のですね、判定が出る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が、これについてですね、今どういうふうに捉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 원래 지금 많은 예상은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4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빨리 잡았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변화가 없다. 이미 5대3 대드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어차피 새로운 헌재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걸로 비춰집니다. 근데 지금 예상은 4명은 확실히 인용 쪽으로 가고 있고, 3명은 확실히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명,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그 한 분이 과연 이쪽이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4일로 잡은 걸로 봐서는 4대4가 나오지 않겠냐. 4월 4일에 4대4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でちょっと注目されるのがこの裁判官の構成な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裁判官はいわゆるイデオロギーというか左派の人もいてですね、そういったそのイデオロギーによる判定が出るんではないのかという懸念があ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こについてはどうお考えでしょうか。지명권자가 누구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총 9명인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는 그동안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그리고 합의해서 1명 이렇게 쭉 지명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훨씬 다수석이다 해가지고 저 문제가 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은 이 판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공산당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판사가 된 것도 공산당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좌익 색채가 강한 그런 인물인데,
저 인물을 어떻게든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헌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해서 선고 날짜를 잡은 걸로 보여집니다. 칸さんはユン大統領と司法研修生時代の同期だというふうにもお伺いしたんですが、ユンさんの人物像どんなような方なのかっていうのをお伺いしたいんですけども。 저 이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선배 후배 관계고 저보다 이제 9년 선배입니다. 9년 선배고 사법연수원은 동기니까 저보다 그러니까 사법시험 공부를 9년 동안이나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 중간에 뭐 직장을 갔다 온다거나 군대를 갔다 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 때문에 길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9년간 오로지 사법시험만 공부하면서 있었던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수원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윤 대통령을 보고는 저분은 이제 세상을 참 편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서 편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늦게는 사실은 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동기들이 훨씬 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그렇기니까 검사나 판사를 잘 안 하는데 굳이 검사를 해서 또 검사를 하면서도, 근데 이제 연수원 때는 보면 이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되게 이제 이 법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좀 뭐랄까 좀 소극적이고 좀 꼼꼼하고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굉장히 이 호방하고 스케일이 크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저분이 나중에 정치를 하면 몰라도 법조인으로서는 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검찰총장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정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검찰총장 마치고 바로 대통령으로 간 것 같습니다. ユン大統領はお酒が好きで、すごい後輩たちにそう慕われている、そういうふうな話も聞き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그러니까 술을 검사 시절에만 많이 마신 게 아니라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정치권에 전혀 없다가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왔으니까 기존 정치인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그 친해진 거를 폭탄주로 친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술을 즐기는 편이고, 또 그리고 전날 그렇게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정치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저도 대선 과정에서 한번 그 부산시장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불려가서 윤 대통령 그 당시 대선 후보였던 후보와 같이 술을 엄청나게 먹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날 일이 전혀 나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나중에 전화 와서 통화를 해보니까 그때 무슨 얘기 했더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걸 보고 제가 이분이 진짜 술 먹고도 전혀 이 정신을 잃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今回談外のきっかけになったのが戒厳令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戒厳令に対する評価、それと内乱罪ですかね、内乱罪を適用されたという当初の問題点についてちょっと教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 좀 재미없는 얘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내란죄라는 게 성립하려면 이게 내란죄가 형량을 형법상 가장 강하게 정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내란의 수괴가 되면, 내란의 우두머리가 되면 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죄이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 광범위한 규모의 어떤 한 지역을 혼돈에 빠뜨릴 정도의 폭동 사태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그 폭동 밑에 이제 소요와 뭐 여러 가지 그보다 훨씬 단계가 낮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형법상으로 정해놓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하고 규모가 큰 게 폭동인데, 그 폭동을 일단 요건으로 하고 있고, 폭동이 없으면 폭동과 그 다음에 국헌문란의 목적, 요 두 가지 목적범입니다. 뭐 일본형법에도 당연히 목적범이라는 게 있는데 국헌문란의 목적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폭동이라고 볼 정도가 없었다는 건 거의 명백하고요. 왜냐면 국회 군인이 당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인이 290명 출동해가지고 이 국회를 어떤 무력화시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출동했다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네. 한 가지 비교로 말씀드리자면 5.16 혁명이라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쿠데타가 있었고 1980년에 5.17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그때는 5.16 때는 군인이 3만 명이 동원이 됐었고요. 5.17 때는 2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란 목적으로 뭔가 어떤 국헌문란이 되려면 이제 국가기관, 헌법상 기관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헌법상 기관을 무력화할 정도의 무력이 동원되려면 적어도 몇만 명 수준의 군인이 동원돼야 되는데 지금 이날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움직였던 군인 수는 기껏해야 한 500명 정도기 때문에 500~600명 정도기 때문에 실제로 군을 동원해서 뭔가를 장악하거나 어떤 기관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럴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단 2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라고 할 게 없다. 단 2시간짜리 내란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仮にユン大統領を失脚するとなったらですね、イ・ジェミンさんが有力な大統領候補となるというのは、日韓関係にとってもすごいマイナス要因が大きくなるかと思うんですが、彼の危険性みたいなところはどこにあるかと思っておりますでしょうか。 일단 뭐 기각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만일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이제 2달 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재명 야당 대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재명이 된다면 특히나 그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보면 일본과 관련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반일주의자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고 또 그리고 이 외국에 별로 그렇게 많이 나가보지 않은 그 순수한 국내 정치인에 가까운 인물이라서 외국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뭐 본인은 변호사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한번 가봤다고는 하는데 미국은 갔던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그러니까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면서 묘하게 그 옛날 그 학생 운동권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반일 반미 의식이 강한 그런 인물로 보여져서 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조금 보태자면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정치인의 이미지인데 실제로 이 대한민국 정치 세력은 사실상 그 이데올로기보다는 지역색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치 세력은 기본적으로 영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이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인데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영남에서도 아주 강력한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동이라는 지역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성남이라는 그 호남 출신 인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와서 자라면서 묘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생존수를 배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호남민들한테 업혀가지고 여태까지 시장도 되고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리고 대선 후보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그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굉장히 어떤 이념적으로 투철한 저희는 이제 심지어는 공산주의자고 간첩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라면 이재명은 그냥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이용할 수 있고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 반일이든 반미든 서슴치 않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 거죠. 어떤 방향성도 없고 추구하는 이념도 없어 보이는 그때 때로는 자기가 보수주의자라 했다가 어떤 때 또 가장 극자적인 얘기를 서슴치 않는 그런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말하면 좋게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文在寅前大統領との関係はどういうものなのかすごく気になります。 문재인과 이재명은 그 2017년에도 대선 후보를 놓고 다퉜던 사이여서 지금 사실은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서 문재인의 그 세력들,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대거 숙청을 했습니다. 공천에서 대거 탈락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같은 당이기는 하지만 그 당내에서는 양쪽 세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국민의힘 쪽에서 예전에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 양쪽으로 갈려서 친이 친박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친문과 친명, 그러니까 친이재명과 친문재인 이렇게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분포는 거의 대부분이 친이재명이라서 친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イ・ジェミョンさんが中国と近いという部分も一つの危険性だということが言えるの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具体的にはどういった形で、中国ない中国共産党と近いというふうに認識されているって感じなんでしょうか。 이 사진이 하나 그 대표적인 사진이 있는데 중국 대사 싱하이밍 그러니까 한국에 왔던 지금 대사는 아니고 바로 이전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외교부에 내에서는 차장급 국장도 아니고 차장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에는 차관급으로 대사를 보내고 이 한국에는 국장급으로 대사를 보낸다. 그래서 한국의 대사를 더 낮은 급을 보내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싱하이밍은 국장급도 안 되는 사람, 국장 바로 밑에 정도밖에 안 되는 차장급 인물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싱하이밍과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뭐 중국을 향한 어떤 정말 뭐랄까 예찬을 보내는 그런 말을 한 데다가 싱하이밍과 악수하는 사진을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건 무슨 시진핑한테 고개를 조아리는 수준으로 조아리는 것 때문에 이게 중국하고 굉장히 뭔가 중국에 바라는 게 많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깊게 심어줬죠. 今度保守側のちょっと話もお聞きし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日4月1日で4月4日に結果は分かるんですが、いずれにしてもどっちにしろ大統領選挙は数年後にやってくるわけで、そうなった時のその保守側に大統領候補となるいい政治家が今いないっていうのが一つ問題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そのあたり菅さんはどのようにお考えですか？ 이 보수 쪽의 인물이 지난번에도 없다고 했는데 그 없는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검찰총장을 한 윤석열 후보를 데려다가 이 대통령을 만드는 그게 이제 한국 보수 우파의 힘인데,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이거 보통 이제 영국 보수당도 그렇다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쪽은 아까 말씀드린 전라도 계열 아니면 학생 운동권 계열 요쪽이 이제 주류라면 이 우파는 훨씬 더 영남이 물론 그러니까 경상도가 더 주류긴 하지만 이 한국 이 발전을 이끌어온 다양한 어떤 외교관 그룹이라든지 언론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이 법조인 그룹이라든지 또 그리고 관료 그룹이라든지 경제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재풀에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발탁해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가 있다. 그게 이제 한국 보수파의 장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韓国では YouTuber が世論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というふうに聞くんですが、どういう感じに影響力を与え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んでしょうか。 유튜브가 떠올랐다기보다는 기존 리거시 미디어, 메이저 언론들이 워낙 몰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데 이게 한국이 또 고령사회 아닙니까? 이게 고령화되면서 익숙한 인물들이 계속 나와서 자기한테 듣기 편한 얘기를 해주는 유튜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2020년, 2024년 선거들이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이 우파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고 했는데도 대법원에서는 판결은 부정선거 아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우파 유튜버라고 하는 분들이 기존의 국민의힘, 기존의 여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우파들을 대변하고 있다. 유튜버 한 명이 150만 이렇게 구독자가 있다는 건 이걸 단순히 그냥 뭐 우파 유튜버 한 명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들이 상징하는 상당한 정치 세력이 있다. 기존 정치권에서 대변하지 못하는 상당한 정치 세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봅니다. 저는 이제 2022년 선거를 뭐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이제 전 독자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남아서 하고 있는데 그 우파 유튜버들이 활성화된 건 문재인 정권 때 방송에서 다 퇴출되는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봤습니다.